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중랑청년대학 지난번 한번 여러분들 뵙고 이제 두 번째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제목이 왜 사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이 질문 요즘에 좀 하고 사시는지요? 여러분들 요즘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요? 여기 지금 BC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아마 생각이 드실 텐데 이거는 before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after 코로나. 이 코로나가 2019년 작년 12월에 이제 나타나서 현재까지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가 지금까지도 어렵게 이 적응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with Korea라는 말을 요즘에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데 오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4천만 명이 이제 확진자가 생기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게 이 코로나로부터 본인을 지키면서 생활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서울청년대학에서 교육 분야의 이사를 맡고 있는 김교동입니다. 저는 원래 철학을 전공해서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과정을 살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이 서울청년대학에서 또 다른 영역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현재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오늘의 강의 순서는 우리의 삶의 이모저모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요. 또 우리가 이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왜 사는가 할 때 그 질문의 답은 이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목적이 있을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철학에서 이러한 삶의 목적과 연관해서 이제 보편적인 목적으로 제시되는 행복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일별해 보고요. 또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이제 원리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 결단 이런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순서고요. Life is a Story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8살 된 소녀가 인도에서 쓴 자신의 삶의 이야기인데 우리의 삶은 하나의 이야기, 요즘에 많이 대두가 되는 스토리텔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많은 학업을 거치고 현재 이르렀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은 누구든지 하나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역사, 나의 삶의 스토리, 그것을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야 될 그러한 이 지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서로 나눌 적에 그 삶의 깊이가 더하고 또 삶의 바른 방향이 정립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행복해지고 또 불행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불행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늘 생각해 보며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즐겁게 웃는 그러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얼굴은 아주 환한 얼굴 같죠? 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표정입니다. 아주 즐겁게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얼굴을 네 자로 얘기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예, 여러분들 다 답을 하실 생각이 되는데 희로애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 이러한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 이제 성장을 하고 나이가 들고 또 마지막에는 죽는. 그래서 불교에서의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간 순서인데 또 시간 순서를 잘 표현해 주는 우리의 말 가운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시간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1년을 이루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그 삶도 다양한 모습들을 갖추는데 앞에서 봤던 그 이 표정들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이제 유학에서는 그 사단과 칠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네 개의 어떤 단서,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또 잘못된 것을 미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는 마음, 이런 데에서 인, 의, 예, 지라고 하는 그런 덕이 그 나온다라고 보면서 이것이 이제 인간의 그 이적인 측면이라면 기적인 측면에서는 7가지 감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감정은 기쁨과 노여움, 그리고 슬픔과 즐거움, 사랑함, 미워함, 욕심, 이렇게 희노, 애락, 애오욕. 불교에서는 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7정에 넣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그 희로애락에서 제일 먼저 기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기뻐했던 일은 어떤 일인가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생일이 있을 것이고 그 생일을 기억하고 또 생일을 기다리는 이러한 그 마음이 굉장히 기쁜 마음을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기뻐했던 일은 어떤 것인가요?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우리의 기쁨은 그렇게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에서 산책을 하다가 친구를 만났을 때 좀 기쁘죠. 또 어떤 배움을 해 나갈 때 어느 정도 도달했다라고 느끼면 또 기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별히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녀, 또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청년, 아마 이렇게 인정받을 때 기쁘다고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직업을 얻었을 때 그때도 굉장히 기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쁨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라고 보겠습니다. 예, 희로에서 로, 이 화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화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마 자존심이 상할 때 그 화를 좀 많이 낼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낄 때 또 화가 나기도 하죠. 아무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화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화가 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받았을 때 굉장히 우리는 참지 못하고 화가 납니다. 또 아주 친했던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 배신을 당할 때, 이때도 이러한 화나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일을 열심히 해서 지쳐 있을 때 때로는 그 화가 나기도 하죠. 아무튼 그 우리의 그 이 화나는 것을 우리는 잘 조절을 해야 되고 다스려야 될 그런 그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화나는 상황에 있을 때는 이 화가 왜 생겼는가? 그게 내적이건 외적이건 간에 그것을 좀 객관화하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 속에서 내가 있을 때는 그 화의 본질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일단 그 화 나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제3자적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화가 다스려지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우리의 모든 그 삶은 이러한 그 때때로 화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슬픔의 경우도 많이 있죠. 영어로 슬픔을 뭐 sadness, sorrow 이렇게도 그 표현을 하는데 앞에서 얘기하는 화나는 것이 좀 깊어지면 이렇게 슬픔으로 다가오고 또 이 슬픔이 깊어지면 특별히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한을 품는다고 하죠. 한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슬픈 것이 우리의 감정을 정화시키는 요인도 되지만 그 한계를 넘어가면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치는, 우리의 삶을 소외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이 슬픔은 그 좀 인간의 정서 가운데 우울한 정서, 우울감을과 많이 그 연관이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를 둬야 된다. 이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참기가 어렵고 인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이 슬픔은 우리가 잘 조절하고 이것도 다스릴 때 우리의 그 이 영혼은 더욱더 그 정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슬프면 나타나는 신체적인 반응 가운데 여기에 이제 눈물이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얼굴이 좀 창백해지기도 하고 혈액이 약해져서 빈혈이 생기기도 하는 그러한 그 신체적 현상을 또 동반하고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흔히 플레저, 쾌락이라고도 그 얘기를 하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되게 기쁨은 그 양적으로 또 이 어떤 소망이 좀 이렇게 그 직간접적으로 실현되었을 때 기쁘지만 즐거움은 여러 것들이 하나로 뭉쳐서 조화를 이루어서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그 행복의 요소에서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즐거운 일이 있으십니까? 예, 즐거운 일이 많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논에 보면 그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즐거움입니다. 이 공자는 그 군자라고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군자적인 하나의 즐거움이겠죠. 그래서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얼마나 기쁜가 즐거운가 또 유붕자원 박내면 불영낙화 친구가 있어서 먼 곳에서 나를 찾아오면 얼마나 즐거운가 그리고 인불지 불운이면 불역군자와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고 외면해도 내가 화를 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의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논어의 처음 시작에서 세 가지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은 이렇게 희로애락을 거치면서 영위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 그 목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물었을 때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삶에 무슨 목적이 있어? 그냥 삶은 주어졌기 때문에 사는 거야. 이렇게 그 목적에 관한 어떤 의식 없이 그냥 이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이 삶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또 남들이 그 사니까 나도 그들에 따라서 산다. 이렇게 이제 그 목적을 물을 때 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삶의 목적은 알 수가 없는 거다. 알 수가 없는데 답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불가지론 또는 어떤 회의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죽지 못해 살아. 이렇게 그 삶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그러한 그 소극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양한 그 이 삶의 목적과 연관한 태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넓게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선택을 해야 되죠. 아주 중요한 선택입니다. 또 그 뭐 비근한 그런 것들은 점심을 뭐를 먹을까 하는 그러한 그 선택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그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삶의 목적을 이렇게 답변하는데 부담을 가져서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스님이 그 요즘에 많이 그 언론에 나오죠. 법륜 스님입니다. 이분은 즉석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즉석에서 그 답하는데 굉장히 아주 답이 유려하게 나옵니다. 그 답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스님은 왜 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법륜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왜 사는가를 묻는 자체가 바로 망상에서 나오는 거다. 왜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또 그런 질문에 답변할 필요도 없다. 그거보다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조금 이렇게 진척이 됐을 때, 답이 진척이 됐을 때,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고통 속에 사는 거다. 앞에서도 우리가 생로병사를 얘기했는데요.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래서 삶 전체가 고통인데 대표적인 고통이 바로 생로병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사는지를 자꾸 물었을 때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바로 고통스러운 거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더 중시하고 물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은 주어져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것을 던져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어쨌든 이 땅에 우리는 던져져서 태어나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또 물어야 될 또한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은 행위로 이루어지죠. 그 행위의 연속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행위 가운데에는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제 행위를 환원해 보면 좋은 행위를 해야 됩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나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해야 될 거는 바른 행위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거에는 그릇된 행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나쁘고 그릇된 것은 하지 않고 또 좋고 올바른 것은 행해야 되는
그러한 그 과제가 누구한테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어떤 그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보면 첫 번째가 내가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행위가 나에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고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그런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나에게 의미가 있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나와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은 이것도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 삶은 선택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늘 좀 잊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각한 문제에 부닥쳤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듯이 보여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의 그 감각에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이제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눈은 이제 보는 그 능력이잖아요. 근데 아주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 즐거움을 느낍니다. 또 우리의 입은 맛난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는 아주 좋은 소리를 듣고 즐거워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먹고 듣고 그리고 냄새를 맡고 그리고 우리의 감각으로 부드럽게 만져보는 이런 감촉,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사람은 좀 본성적으로 알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제 호기심인데 그 호기심은 이제 충족하는 그러한 것. 그래서 많이 알고 넓게 아는 이런 것들을 이제 행복의 한 요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돈을 좋아하고 또 돈을 버는 것, 이것을 이제 행복의 하나의 중요한 척도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돈을 떠나서 우리가 오늘날의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또 권력을 얻는 것이 이제 행복한 삶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그래서 인정을 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행복한 삶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언급된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행복의 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볼 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어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나 또는 이성적으로 온전한 그러한 상태,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그 자신이 원하는 어떤 욕구, 욕망이 만족되고 또 즐거움을 느끼는 이런 상태를 이제 사전적으로 행복이라고 하고, 한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한 7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행복은 좋음을 일정 기간 느끼는 그러한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기쁨은 양적으로 좀 강한, 좋음이 양적으로 강한 그런 상태에 기쁘다라고 이제 이렇게 즐거움과 좀 구별을 합니다. 즐거움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들으며
또 멀리 있는 창밖에 있는 산을 바라보며 나타나는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을 이제 즐거움으로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좋음이 주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경우에 이제 보람을 느꼈다, 이런 그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 동호회 활동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객관적으로 그것을 그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경우가 이제 그 가치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또는 어떤 것을 위해서 본인이 헌신할 때 이러한 가치감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행복의 요소라고 봅니다. 또 다른 그 행복의 요소는 좋음의 느낌이 일정 기간 방해되지 않고 유지되는 평온감, 안온감, 뭐 이런 것도 행복의 요소고, 또 마음을 들뜨지 않고 차분히 가라앉고 원만한 그런 상태가 이제 안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좋은 상태를 꿈꾸면서 현재에 충실한 이런 의욕도 하나의 행복의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그 행복의 그 요소들 우리는 잘 이 엄밀하게 구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행복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행복 추구권이죠. 우리 헌법 그 10조에 보면 이 행복 추구권이 이렇게 그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기본권 가운데 제일 먼저 행복 추구권이 언급되는데, 이거 행복 추구권은 자신이 행동하는데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과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존이 보장되는 그러한 것들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행복추구권은 그 역사에서 근대의 시민혁명에서부터 이제 언급이 되고 보장된 그런 천부인권,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 보장되는 자연권. 그래서 이 행복추구권은 국가의 기본 질서, 법에서의 최고 기준으로 우리는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말 가운데 N포 세대라는 말이 있죠. 참 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처음에는 3포에서 5포로 가다 7포로 가다 지금은 이제 N포 세대까지,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그런 표현도 생기는데, 아무튼 물가가 치솟고 폭등하는 뭐 부동산, 또 취업난 등등 우리 청년들이 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금수저와 흑수저를 구별하고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심화되는 그런 가운데 행복추구권이 어떻게 보장되어야 될지가 우리 국가적인 중요한 과제라고도 보겠습니다. 이 행복추구권이 최고의 권리지만 또 제한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3가지 경우인데,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국지전이 발생했다 또는 전면전이 6.25처럼 발생했다 하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뭐 계엄령이 발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국가 안전보장이라고 본다면, 질서유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그 소요가 발생을 했다. 또 요즘처럼 코로나19가 생겨서 영업을 이제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이런 것들. 또 공공복리를 위해서 대표적인 것이 그린벨트를 설정한 건축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도시 근교에는 그린벨트가 많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지역은 개발을 제한을 시키죠. 개인의 땅이지만 국가가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복 추구와 같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바로 그 제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위상을 잘 표현해주는 20, 50 클럽 국가의 모습으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6.25 끝난 이후에 $100도 안 되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 참으로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이제 $20,000 이상, 그리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의 첫 번째 국가에 해당되는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1987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20, 50에 되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같은 해에 여기에 되었고, 91년도에 이제 독일이 여기에 달성되었고, 여섯 번째가 이제 영국입니다. 96년에. 그리고 우리가 2012년에 바로 이 25시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아무튼 많은 경제 성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많이 높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득의 높음이 행복에 증진하고 꼭 비례하지는 않죠. 매년 UN SDSN, UN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20일에 세계 행복의 날을 제정해서 매년 3월 20일이면 행복의 날로 세계적으로 기념 행사를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매년 월드 해피니스, 요 철자가 오타가 났네요. 리포트라고 하는 행복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 지수별 이제 순위를 갖다가 발표를 하죠. 그래서 행복 지수는 7가지 정도의 그 요소에 점수를 부여해서 매기는 지수입니다. 1인당 GDP가 얼마냐, 또 사회적 지원, 건강, 사회적 자유, 관용의 정도, 또 청렴 지수,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치로 나타나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이제 우리나라에 자주 출몰을 하는데 1% 상승하면 행복 지수가 0.0064%가 낮아진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행복의 날 연관해서 많은 행사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한 나라의 총 국민의 행복을 늘리느냐. 그래서 이 저소득층이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색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예, 올해 발표한 행복지수에서 1위는 핀란드가 차지했습니다. 몇 년째 이제 핀란드가 이렇게 1위를 차지하는데요. 2위는 덴마크, 3위가 스위스. 우리나라는 153개국 가운데 61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행복지수 순위는 2016년에는 58위, 그리고 그 이후에 2019년 작년에는 54위까지 올라갔다가 2020년에 61위로 이렇게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아무튼 상위에 랭크된 나라들이 주로 이제 북유럽, 유럽 국가들이고,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25위로 가장 높은 행복지수를 나타내고 31위에 싱가포르, 52위에 필리핀, 그 다음에 54위가 태국,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이 61위, 일본이 62위,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행복지수가 더 높아져야 삶의 질도 향상이 되고, 또 질뿐만 아니라 양적인 것과 이제 함께 이렇게 병행하는 수치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매년 한 13,000여 명 정도의 자살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10만 명당 26.9명으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장해서 표현하기를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제 자주 섞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통계를 보면 참 이 삶의 가장 마지막을 이렇게 비참하게 장식하는 참 슬프고도 안타까운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걸 하루 통계로 보면 하루에 한 38명 정도가 자살하는 그런 숫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국가별 자살률 추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빨간 것이 이제 우리 한국이죠. 아까 가장 높다고 그랬는데 예, 가장 낮은 나라가 이제 영국이고 그다음 미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일본 그리고 그 위에 우리 한국이 있습니다. 또 30대와 70대 이상의 자살률 한국이 가장 높다고 하는 이런 세대별 자살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삶의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를 막론하고 왜 사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행복이냐에 관해서 이제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또 학설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목적은 행복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은 사람마다 똑같을 수가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개인이 모여서 이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전체가 이루어지는데 개인은 모든 사람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 관해서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행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쇼펜하우어라는 이러한 철학자는 4가지 요소를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쇼펜하우어는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몸도 건강해야지만 마음도 건강해야 행복의 바탕이 된다. 그리고 특별히 정신적으로 이제 안정을 유지해야 된다. 쇼펜은 그것을 위해서 예술 활동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들고 향수하는 그러한 예술 활동을 정신평온의 중요한 하나로 말했습니다. 또 3번째로 우리의 정서, 기분이죠. 이 정서가 우울하거나 또 처지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아주 가볍고 명랑한 그런 정서가 행복의 또 하나의 요소다. 그리고 또 이 쇼펜하우어는 약간의 재산,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술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산은 목적이 아니라 단지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관을 얘기할 때 낙천적인 세계관과 비관적인 세계관, 염세적인 세계관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쇼펜하우어는 비관, 염세적인 세계관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교형을 많이 받아서 삶이 고통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강조한 철학자입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그림이 있는 곳은 로마의 바티칸 시티에 있는 그러한 벽화, 프레스코화죠. 라파엘로가 그렸습니다.
1483년부터 1510년부터 1511년까지 약 2년에 걸쳐서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율리우스 2세라고 하는 교황이 의뢰를 해가지고 이 서명의 방이라고 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바티칸 시티에 가면 여러 방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서류를 결제하고 하는 서명하는 그 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에는 약 58명의 그 철학자와 수학자와 또 종교 철학자들 또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있습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그 상징은 철학의 상징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철학이 유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앙에 있는 두 사람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죠.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오른손을 하늘을 가리키고 있죠. 손가락이.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이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도 손가락이 두 사람의 철학의 그 차이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래서 그 지시하는 것이 바로 이데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견해가 다른 거죠.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카데미아라는 이 플라톤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는 스승의 이데아론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하고 자기의 그 이데아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좀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자기는 태어나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리스에 태어난 것, 또 하나는 남자로,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남녀 간의 어떤 그 우열을 좀 얘기한 차별을 좀 강조한 사람으로 비판받기도 하는데요. 남자로 태어난 것, 또 세 번째로는 플라톤을 스승으로 한 것.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아주 자부심을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스승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진리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철학도로서 바로 스승의 이론을 비판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은 플라톤이 갖고 있던 그 책이 티마에우스라는 책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갖고 있는 책이 바로 니코마코스 인류학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양 철학의 어떤 그 원류를 이루는데 행복에 관한 관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행복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을 이렇게 인간의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기계라는 부분이 있고 욕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화편에서 이것은 두 개의 말을 끌고 가는 마부로 비유를 했죠. 그래서 마부가 이제 이성의 부분, 또 검은 말과 흰 말이 있는데 흰 말은 기계의 부분, 또 검은 말은 욕망의 부분, 이렇게 이제 영혼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개인도 육체적으로 머리에 해당되는 영혼은 이성이고 가슴은 기계, 배는 욕망인데 이 이성적인 부분의 중요한 덕이 바로 지혜라는 덕입니다. 소피아. 그리고 기계라는 부분의 덕이 용기입니다. 그리고 욕망이라는 부분의 덕이 절제입니다. 이 사람 개인의 어떤 그 세계 그 영역의 덕은 한 국가 안에서도 그대로 비유가 통한다고 봐서 한 국가의 통치자의 덕이 지혜고 수호자는 용기, 생산자는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덕이 잘 조화로운 상태의 덕이 바로 정의라는 덕이죠. 그런데 행복이 뭐냐 하면 이 네 개의 덕이 잘
구현되는 상태가 행복이다. 이렇게 플라톤은 얘기를 해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머리와 용기 있는 가슴과 절제력 있는 배를 잘 조화롭게 생긴 정의로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행복의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과 국가 그리고 우주의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관에 관한 아주 집중적으로 쓴 책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여기 니코마코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의를 했던 것을 나중에 아들인 니코마코스가 10개의 장으로 나누어서 편찬한 책이 바로 니코마코스 윤리학인데, 이 윤리학에서 행복에 대한 그러한 집중적인 탐구가 특히 후반부 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즐거움에서 오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동물들도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은 명예를 얻는 것인가? 아마 정치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 명예를 얻는 것을 행복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다. 이렇게 보죠. 그럼 행복은 돈으로부터 오는가? 아니라는 거죠. 돈은 목적이 아니라 행복의 수단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하려면 사람이 그거를 성취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행복은 어떤 것의 목적이어야 되지 어떤 것의 수단이 아니다. 그래서 행복은 그 자체가 바로 목적이다. 완전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어떤 것도 결핍이나 부족이 없이 자족적인 그러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행복의 조건을 들면서 그의 형이상학의 원리, 가장 기본 원리는 모든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데죠.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사람이 사는 것도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나 사람이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운동 중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능태와 현실태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모든 존재는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운동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탁월성, 아레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탁월성을 많이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부나 명예, 권력, 건강, 오래 사는 것, 이것을 얻고 소유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 능력을 잘 발휘하는 활동성이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피리를 부는 사람은 그 피리를 잘 부는 것이 부를 때 탁월함, 아레테라고 하는 덕을 갖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는 그러한 이 기능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생각하는 사유의 탁월성이 있고 또 하나는 행동이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습관의 탁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구현하는 상태가 바로 행복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유의 탁월성과 습성의 탁월성, 습관이죠. 특별히 이 습성의 탁월성은 중용의 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지나치게 하지 않고 또 모자르게 하지 않은 그 가장 적합한 상태. 그래서 이것은 10cm의 중간이 5다라고 하는 어떤 산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알맞게 행동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씀씀이를 보면 아주 그 인색한 사람이 있죠. 자기 돈을 안 쓰고 얻어먹기만 하려는 사람. 이게 부족한 인색의 덕입니다. 그럼 또 너무 지나쳐서 이렇게 자기 분수에 넘치게 쓰는 거는 이제 낭비죠. 그래서 낭비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은 가장 적절하게 소비하는 그런 거를 이제 관우 또는 절약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사람이 어떤 그 행동할 때마다 이렇게 양극단을 피하고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는 이것이 중용의 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은 한두 번 이렇게 중용에 맞게 행동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유를 하죠. 한 마리 집이가 와서 봄이 온 게 아니다. 또 그 한 가지 그 행동을 잘해서 이제 그 중용에 맞는 것이 아니다. 온 생애를 통해서 전 생애를 통해서 행동할 때마다 이렇게 중용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은 참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러한 것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예, 요약을 해보면 플라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은 이제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모니를 얘기했는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참으로 알면 참된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게 지행합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와 덕과 행복은 하나다. 이렇게 그 알을 많이 그 강조를 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암뿐만 아니라 이성의 덕이죠. 암뿐만 아니라 의지도 또한 중요하다. 우리가 중용이라고 하는 습관의 덕은 의지의 덕이죠. 그래서 이성의 덕과 습관의 덕,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차이점을 좀 보여줍니다. 예, 행복은 그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 것과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스승이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는 늘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또 현대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존재, 자인쯤 토대라고 하는 이러한 그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에서 마지막이라고 되게 우리가 일컬어지죠. 하나의 생이 마침표를 찍고 또 다른 것으로 이행하는 그러한 그 이 지점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한히 사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두 철학자는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불안과 공포 속에서 다른 사람과 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이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실존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예, 소크라테스의 마지막의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그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변명이라는 책에 그리고 이 죽는 장면은 크리톤이라는 그 대화편에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소크라테스가 왜 철학이 죽음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고 또 그 책이 크리톤입니다. 예, 하이데거의 대표적인 책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이 하이데거는 특별히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일반적으로 시간은 변화를 인식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변화의 척도는 한 지점과 다른 지점의 이제 차이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과거에서 현재로 오고 현재에서 미래로 나간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간 관념이라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는 이러한 시간관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다스만, 일상인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일상인이 바로 본래적인 자기로부터 벗어난 타락한 비본래적인 그러한 그 삶을 사는 그 존재로 진단을 하고 참된 실존으로 나가는 그런 본래적인 자기로 돌아가는 이런 것을 하이데거는 시간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예. 하이데거는 이 시간성이라는 말을 시간과 좀 구분을 해서 사용합니다. 시간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구조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근원적인 시간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이데거의 용어 가운데 선구적 폴라펜이라는 그러한 말이 많이 써져 있는데 그것은 실존의 인간의 그 마지막이 죽음인데 죽음을 앞서서 경험하는 먼저 선이라는 걸 먼저죠. 구는 이제 달려간다. 앞서서 죽음을 체험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깨닫는 그런 상태의 시간성을 이제 근원적 시간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통속적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그저 계기할 뿐인데 시간은 근원적 시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변증법적으로 매개되는데 특별히 미래로부터 과거로 복귀하면서 현재에 있어서 각오하는 그러한 시간의 흐름.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미래에서 과거로 현재로 이렇게 변증적으로. 그래서 실존은 시간 중에서 시간을 벗어나야 된다. 이러한 이제 표현도 합니다. 일반적 시간에서는 미래가 단순히 기대되는 것이고 흘러오는 어떤 것이지만 근원적 시간은 바로 얘기되고 당겨와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되고 당겨와지는 그 마지막이 이제 죽음이니까 죽음으로써 시간의 유한성을 깨닫는. 그래서 시간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통속적 시간에서는 현재는 시계로 계량되는 앞에 나타나는 그런 것이고 과거로부터 미래로 나가는 계기가 바로 현재이지만 근원적 시간에서는 현재란 그시그시의 내 것이 갖는 어떤 순간의 연속이 현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표현이죠. Die Zeit ist nicht, sondern zeitigen sich. 근원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과거로부터 흘러와 현재 미래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선구적으로 앞에서 미래에서부터 당겨져 와서 시간이 성숙하는 짜이티겐이라는 것은 마치 과일이 이렇게 익어가는 것처럼 시간도 익어간다 그런 표현을 이제 하이데거는 합니다. 시숙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시간성은 바로 미래로부터 현재로 과거로 이렇게 시숙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또 한 사람의 실존 철학자, 현대 실존 철학자가 바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덴마크 사람이죠. 여러 책이 있는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또 공포와 전율 이런 등등의 를 통해서 현대 실존주의의 선구를 이룬 사람이 바로 키에르케고르입니다. 그는 실존은 세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미적인 실존. 이 미적인 실존은 감각적인 만족에 중점을 두는 그런 실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걸 보기를 원하고 맛보기를 원하고 하는 등등 이 감각은 수용하는 거죠. 외부의 것을. 그래서 그 감각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실존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그것이 한도가 넘어가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오는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쾌락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한계 안에서의 즐거움이어야지 한계를 넘어갈 때는
쾌락이 추구됐지만 쾌락은 안 오고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그 사람이 모차르트 오페라의 그 돈주왕,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상징이 되고, 사람으로 얘기하면 연애하는 그러한 단계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아까 쾌락의 역설에서 나왔지만 이 미적인 실존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권태와 절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미적인 실존을 끝내고 한 단계 높여져 가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윤리적 실존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을 만나다가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 결혼을 하자라고 약속하는 약혼의 단계의 실존이라고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륜을 잘 지키고 또 좋은 시민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실존이 바로 윤리적인 실존인데, 그런데 이 실존의 단계가 깊어감에 따라서 딜레마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딜레마,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딜레마,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이제 약혼을 했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죠. 결혼하라. 너 후회할 거야. 그러면 결혼하지 마. 너는 그래도 후회할 거야.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후회할 거야. 이런 딜레마가 이제 등장한다고 합니다. 또 삶이 싫어서 목매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 죽어라. 후회할 거야. 그러면 죽지 마라. 그것도 후회할 거야. 너는 죽든 안 죽든 후회할 거야. 이러한 딜레마가 등장하는, 윤리적 실존이 깊어가면서 이런 딜레마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딜레마를 끊고 또 한 번 결단해서 비약해서 나가는 실존이 바로 종교적 실존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얘기합니다. 이 종교적 실존은 절대자인 신 앞에서 단독자, 신 앞에서는 단독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이제 성서의 아브라함이나 요셉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을 했죠. 또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 형들한테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이런 인생 역전이 이제 있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의 그런 실존을 종교적 실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윤리적 실존의 단계를 끊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단계가 바로 이 종교적 실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는 질적인 변증법이다. 해겔을 이제 양적인 변증법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는 해겔과 동시대 사람으로 해겔에 대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해겔은 이것도 저것도, 그래서 정반합으로 이렇게 종합을 계속해서 나가는, 그래서 인간의 정신 안에서 모든 것이 종합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었다면 키에르케고르는 그렇지가 않다.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해서 이것을 신앙의 도약 뭐 이렇게 이제 질적인 변증법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신과 인간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키에르케고르는 우리의 참된 실존을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은 미적, 윤리적, 종교적 모든 단계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데, 문제는 어느 실존 단계가 더 지배적인가? 미적이냐, 윤리적이냐, 종교적이냐? 그게 어떤 것이 더 지배적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키에르케고르가 제시한 것은 결단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높아가는 그러한 레벨업, 단계 상승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중랑청년대학에서 이제 망우리 공동 묘지, 망우리 묘지를 이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묘지라고 이제 평가되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그 묘비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잘 보면 동심여선이라는 그러한 이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린이의 마음은 신선과 같다. 방정환 선생은 일생 동안 31세를 살았는데 전력 투구해서 어린이의 권리와 자유, 또 어린이의 어떤 그 높임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짧은 그 생이었는데 어린이날을 이제 제정을 하고 세계 어린이 운동의 그 발상지를 이룬 그런 의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 여러분들 잘 처음 보는 묘비이기도 하겠는데요. 이 묘비는 임마누엘 칸트의 묘비입니다. 이 칸트는 그 근대 대륙의 합리론과 영미의 그 경험론을 이제 비판적으로 종합한 그런 의의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마치 저수지와 같은 그러한 이 분인데요. 이분이 그 살았던 곳이 이제 케니스베르그라고 자신이 살았을 때는 이제 프로이센에 속했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소련에 패망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련 땅이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은 칼린그라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도시인데요. 여기에서 그는 일생 떠나지 않고 이 케니스베르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신 그 분입니다. 그 묘비에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 내가 자주 끊임없이 생각할수록 더 새로워지고 더 커져가는 경탄과 경이감으로 다가오는 것.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내 위에 펼쳐지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또 내 안에서 늘 약동하는 도덕률이다. 이게 그의 유명한 그 실천이성 비판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귀절인데요. 그거를 이제 묘비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늘 죽음을 인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죽음의 연습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빈 묘지입니다. 어떤 묘비를 갖기를 원합니까? 예. 아마 청년이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색한 일이기도 하고 또 좀 추상적인 그러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이죠. 앞에서 우리는 삶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삶은 내가 만드는 그 무엇이다. Life is what you make it.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로 나타나고 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서도 청년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give up. 유명한 처칠의 그 말입니다. 처칠은 이 평탄치 않은 그 삶을 살았죠. 나중에 영국의 수상이 돼서 히틀러와 싸워서 승전을 한 그러한 그 유명한 총리인데 아무튼 이 처칠이 그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사에서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이 말만 하고 연단에 섰다가 내려갔는데요. 아주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이제 하나의 사명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그 무엇, 삶의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삶에는 희로애락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 없고 화나는 상황 또 슬픈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삶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예, 오랜 시간 여러분들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